2026년 5월, 우리가 알던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이제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민족의 수권이라 불렸던 거대 담론이 공식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헌법에서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를 삭제했고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익숙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냉혹한 새로운 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북한의 혁명적 결정이었습니다. 2026년 1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헌법 서문에서 조국 통일과 관련된 모든 문구를 삭제하고 남한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의 변화가 아닙니다. 김일성부터 이어져온 3대 세습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자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 아래 진행되었던 모든 남북대화의 명분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를 동족이 아닌 오직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언 이후 한반도의 시간은 그야말로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같은 모든 대남기구를 폐지하며 스스로 대화의 문을 걸어 잠갔고 남북 간의 모든 통신선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함께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관리하고 억제해야 할 적대적 실체로 우리를 대하겠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과거의 온정주의적 시각으로는 더 이상 북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과 북은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채 각자의 길을 가는 완전한 타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 더욱 명확해집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2026년 1월 북한의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통일과 동족 개념이 사라지고 교전국이라는 단어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이에 우리 정부는 4월 남북관계를 사실상 두 국가로 규정하며 새로운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4월 북한은 모든 대남기구를 폐지하며 관계 단절을 공식화했습니다. 마침내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 새로운 구도가 국제적으로도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부 체제 결속입니다. 외부의 주적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는 것이죠. 또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미국과 국가 대 국가로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려는 의도도 분명합니다.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핵무력을 헌법에 명시한 이상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협상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북미 대화가 사실상 존재 의미를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비핵화라는 최소한의 공통 목표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전제 자체가 붕괴된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핵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체제를 보장하는 절대적인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북미 관계는 대화가 아닌 힘의 균형을 통한 억제와 관리의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낡은 해법으로는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북한의 급격한 노선 변경에 우리 정부도 새로운 선택에 기로에 섰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2년 4월 남북관계를 사실상 두 국가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비현실적인 통일 담론에 얽매이지 않고 북한의 변화를 현실로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입니다. 과거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론에서 벗어나 남북이 서로 다른 주권을 가진 별개의 국가임을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책 전환은 통일이라는 불확실한 미래보다 평화적 공존이라는 현재의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실용주의적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남북관계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과거 특수관계론 아래에서는 우리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잠정적인 관계로 보았지만 이제 두 국가론에서는 서로 다른 주권을 가진 별개의 국가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궁극적인 목표 역시 평화 통일에서 전쟁 방지 및 평화 공존 체제 구축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대화의 전제 조건도 민족 내부의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로서 상호 조건을 존중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민족적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된 셈입니다. 물론 이 선택에는 명과 암이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한편으로는 소모적이고 이념적인 통일 논쟁에서 벗어나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상적인 목표보다는 현실적인 위협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국가관계로 접근함으로써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보다 폭넓은 국제공조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어두운 측면, 즉 암에 대해서도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가장 큰 우려는 바로 분단의 영구적인 고착화입니다. 평화적 공존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영구 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는 우리 헌법 제3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헌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두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위험한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일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져 극심한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2026년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속내는 단순히 북한의 핵을 어베는 것 이상으로 복잡합니다. 양국 모두 북한의 완전한 붕괴나 한반도의 급격한 통일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반도는 이 두 강대국의 거대한 체스판이 된 셈입니다.